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지금도 굉장히 무덥네요. 그런데 이 주가 지나면서 저녁에는 조금 그래도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 인생 이야기 하면서요. 돈과 관련된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의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분야에서 프로로 살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리딩방, 밴드 제가 운영한다 이런 댓글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사실 리딩방이나 밴드방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끔 학교까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속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번 주가 시장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경제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날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계고 주요 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가 7월 31일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8월 들어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7월 31일이 100이라고 같이 비교해서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 주가가 8월 5일 날 S&P 500이 93.9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6%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반등해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것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96.3. 그러니까 아직도 고점에서 한 4% 떨어졌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고점에서 한 8% 떨어졌다가 지금 95, 아직도 고점에서 5%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우리 코스피 7월 말에서 8월 5월 사이에 무려 12%나 급락했습니다. 단기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나 목요일까지, 금요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비교해놨습니다. 92.3, 88에서 92.3까지 올랐으니까요.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물론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8%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죠. 무려 14%나 떨어졌다가 그래도 코스닥 반동폭이 코스피보다 약간 더 크네요. 가장 이번에 많이 떨어진 게 일본 니케이 225였어요. 7월 말 100이라 했을 때 8월 5일 80.5 거의 20% 가까이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일본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만 주가도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미리서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엔 미국 주가 하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기 침체다 이렇게 주가 하락한 것은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중동 사태인데요. 우선 이번 주 발표된 지표 보니까 미국 경기 침체 정도가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서비스업, ISM 공급자 관리협회 PMI가 발표되는데요. 제조업은 계속 50 이하에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에 침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비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였었는데 이번 7월 시장 예상치가 51.4였었는데요. 실제치도 51.4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 48.8이었었죠. 혹시라도 이것마저 이번에 50 이하로 떨어졌으면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더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더 떨어졌을 텐데요. 이런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에 조금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라고 발표되는데요.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좀 낮았어요. 8월 첫째 주인데요. 23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25만 건이었어요. 전주보다 1만 7천 건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업수당도 예상보다 낮고 전주보다 낮아지니까 미국 경제에서 경착륙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감소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인가? 저는 경기 침체가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고 난 다음에 평균 11개월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선행기간은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어떤 때는 뭐 5개월이었는데 어떤 때는 20개월, 22개월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실업률이, 실업수당이 증가하면은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가 전망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 침체 폭은 뭐 이 정도는 큰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요. 경기 침체는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긴급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3분기 현재 4.2%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급나가거든요. 저는 이런 그 지표를 보면서 왜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를 안 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9월에는 금리 인하하고요. 아마 0.25%포인트보다는 0.50%, 그리고 이 적정금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용 증가세 둔화되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라는 것은 엔화환율, 그 다음에 자금 이동,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작성한 지수인데요. 제가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지수는 거의 엔달러 환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될 때는 일본에서 돈 빌려가지고 해외 투자하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되면 엔캐리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지난 7월 3일 162엔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또 그 사이 일본은 금리 올리면서요.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이 143엔 근처까지 급격한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청산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청산됐는데요. 일부에서는 거의 70%가 청산됐다. 그렇게도 전망하는데 그 규모는 누구도 추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그때 돈을 빌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엔달러 환율이 70엔대 중반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162엔까지 갔으니까 이 중간중간에 아마 투자한 자금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뭐 일부는 청산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저는 엔달러 환율이 160엔, 2엔에서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급격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 주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이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금리에 접근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엔강세는 당분간 없다. 서서히 진행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그렇게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주가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게 중동 사태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5차 중동 전쟁까지 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어떤 사태가 올지 제가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제 유가를 우리 코스피를 보면서 국제 유가를 전망합니다. 동행하기도 하고 선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코스피가요. 국제 유가에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풍향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 수출이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거죠. 우리 수출을 반영하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 전망이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도 같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고 유가도 이게 8일 기준입니다만은 전월 말보다 하락했어요. 국제 유가도 큰 충격이 없이 현재까지는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동 사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다시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면은 유가가 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유가가 또 상승하면은 미국 경제 소비 중심으로 더 둔화될 수 있고 중국 경제도 뭐 4 내지 5% 과거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유수가 줄어들면서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가 급락 요인이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동 사태가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 내년에 침체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ISM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기적으로 많이 청산된 것 같다. 중동 사태도 그렇게 유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반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 경상수지였어요. 경상수지가 환율이나 특히 주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6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37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올해 600억 달러 전망했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니까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어제 KDI가 경제전망 수정하면서 한 77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요. 지금 예상보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다 우리가 그동안 해외 주식 채권 사놨기 때문에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 배당소득, 투자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다. 그런데 사실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 나면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했죠. 그런데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별로 안 떨어진 거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 돈들을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거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337억 달러였는데요. 근데 금융계정에서 339억 달러가 해외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하려면 달러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미국 주식 많이 사고 있는데, 달러 사서 미국 주식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느냐? 그거는 구조적인 겁니다. 97년에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투자가 저축보다 높았죠. 투자가 저축보다 높으면 경상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 30대 재벌그룹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요, 가잉 투자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겠구나. 그 이후로 투자율이 급격히 낮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98년부터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니까요, 우리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약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했고, 해외 증권 투자, 해외 주식 채권, 특히 미국 주식 채권 많이 샀죠.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은 이미 2000년대 들어가면서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최근에는 배당 소득이 흑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배당 주면은 외국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경상숙자로 우리가 금융 투자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 계속 흑자 나고 있어요. 아마 몇 년 지나면요, 우리 무역수지 흑자보다 저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합친 투자 소득 수지 흑자가 더 크리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경상수지하고 코스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상수지는 월별로 변동이 심합니다. 제가 경상수지 3개월 이동평균을 써가지고요.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물론 상관계수는 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2018년부터 이걸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상수지가 코스피에 물론 조금씩 방향은 다른데요. 3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9월까지 주가가 조정입니다. 물론 이 시차는 늘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12월 경상수지 예상치를 넣었습니다만은 3개월 이동평균이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4분기 특히 11월, 12월 가면은 주가가 급등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번 조정 국면 때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면 9월 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좀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우리 주가도 좀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4분기에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4분기에 주식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보면요. 아까 경상수적자가 정말 많이 나는데도 환율 하락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경상수적자가 금융계좌,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통해서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경제 변수를 고려했을 때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환율 변동의 100%인데 거기서 경상수지가 2.8%, 그 다음에 12개월에는 한 10% 영향력이 조금 커지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경상수지가 흑자난다는 것은 우리 환율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달러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저는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8월에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그 주가 모습을 보면은, 저점 고점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면은 아닙니까? 저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으면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또 고점이 높아지고요. 4분기 고점은 전 눈에 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가 조정 기간에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까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많이 사다가 8월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또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저는 외국인들이 파는 건 현상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처럼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이런 애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이후로는 우리 경상수지가 예고해 주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많이 사면서 주가가 상당폭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기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죠. 4분기 주가가 오를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인하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3, 4년 정도는 채권 가격이 오르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학교 연구실입니다. 제가 오늘 강화에 못 갔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제자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 축사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 끝나자마자 저기 시골에 있는 산소에 가야 됩니다. 매년 명절 때 산소에서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추석 때 가야 되는데 추석 때 가면 워낙 교통이 막혀가지고 보통 추석 일주일, 2주일 전에 산소에서 조상들 묘가 있죠. 거기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제사 모시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조만간 미국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표죠. 8월 고용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이거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매출, 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이제 별로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예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죠.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니까 FMC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시기하고 그 폭만 남아 있는 것이죠.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발표됐는데요. 1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6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하고 7월 고용도 당초 발표치보다 줄였어요. 6월도 원래 당초는 16만 8천 명 증가했다 그랬는데 11만 8천 명으로 줄이고요. 7월도 11만 4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고용 이동 평균이 11만 6천 명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 서비스에서는 고용이 뭐 지난달에 10만 8천 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조업에서는 2만 4천 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는 별로 안 좋고요. 서비스업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소비 지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고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 4.2% 같았습니다. 7월 4.3%였는데요. 7월보다는 좀 낮아졌죠. 그런데 이 고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왜 실업률이 떨어졌느냐. 기업 대상 조사하고 가계 대상 조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월 이동 평균 보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이동 평균이 작년 6월에 3.6%였는데 올 9월에 3.9%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거 통계 보면은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이 상승할 때 평균 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이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요.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죠. 그런데 이게 역전되면은 뭐 일정 시차를 두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정상화되고 나서 침체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 국고채 10년 수익률이 3.71%였고 2년 수익률은 3.65%였습니다. 이제 10년 수익률이 2년보다 높아졌죠. 그거는 10년짜리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2년짜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년짜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기금리인데요.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게 2022년 7월 4일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차가 이제 플러스가 전환된 것이죠. 그런데 과거 보면 이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 얼마 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가 침체에 올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제 모델로 예측해 보니까요. 4분기부터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아마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둔화, 소비 둔화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7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5% 아직 연준의 목표치 2%보다 높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은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그 17일, 18일 우리 시간은 9월 19일 새벽에 미 연준 F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하하면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 이게 그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57%, 0.5%포인트 인하 확률이 43%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니까 지금 3분기 현재 4.1%로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FOMC에서 0.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년 들어가지고는 거의 2% 초반대로 적정금리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것이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갈 때 금리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주가도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소비가 안 되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림에는 그 실업률은 축을 거꾸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실업률과 빨간선 그래프가 떨어질 때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한 시차를 두고 계속 하락했죠. 달러 인덱스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실업률이 더 올라오고 미국 금리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 주식에 참 많이 투자했습니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실업률하고 미국 주가 S&P 500이 너무 괴리가 벌어졌고요. 미국 주가가 조정을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미국 채권도 하셔야 되죠. 뭐 미국 금리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꼭 달러 인덱스 환율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미국 주가보다는 이머징 마켓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 주가, 뭐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주가는 소폭 떨어졌거나 오히려 일부는 그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앞으로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 인도, 지금 중국 주가 지지부진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주식 비중을 해외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월 때 계속 그 조정이 올 것이다. 그런데 4분기는 주식시장 좋다.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다, 한 15%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9월 조정 때 주식 4분기를 대비하고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4분기에는 미국 주가보다도 우리 주가가 더 탄력성 있게 오를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탄력성이 있게 오른다면은 수출과 대형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이익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면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주가가 오를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죠. 그거는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단어들을 언론에서 자주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화긴축 금리를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지금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FOMC가 9월부터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10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인하하면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다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미리서 이런 걸 반영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채권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시장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저는 뭐 3, 4년 정도는 금리가 중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고 채권가에 오르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전 세계 경제 흐름, 경제 성장, 물가 상승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그 세 번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는 세계 경제가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텐데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흐름 살펴보고 미국하고 우리 경제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 앞으로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세계 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 번의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었습니다.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 붕괴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의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었죠. 2020년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2.8%였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폭이 컸던 거는요. 그러나 세 번의 위기를 빨리 극복했었죠.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요. 중앙은행은 금리 크게 내리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가계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소위 부채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3.6%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나 가계가 부채가 많으니까 과거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 부채가 늘어가지고 과거처럼 투자할 수 없고 정부도 돈 쓸 여지가 과거보다 줄어드니까 세계 경제가 앞으로 5년 정도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한 3.2%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는 작년에 너무 좋았었죠. 2.5% 성장했습니다. 2분기까지 연율로 3.0% 성장하면서 상당히 좋았죠. 그러나 3분기에는 성장률이 연율 한 2%, 아마 4분기에는 0% 진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질 소득이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금리 오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요. 미국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도 1% 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미 연준이 과감한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0.25%에서 5.50%까지 연방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차 효과를 나타나면서요.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 성장했어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는 나빴죠. 그러나 올해는 2.5% 안팎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내수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소비가 상반기보다는 약간 개선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와 달리 우리 경제는 올해 작년보다 좋다. 미국은 작년보다 올해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2.1% 우리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 내년에 2.1로 성장률이 낮아지지만은 그래도 잠재 성장 수준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거의 19%, 중국도 거의 19%인데요. 그런데 8월 이후 수출 동향을 보면은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출이 미국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심각한 침체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가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도 한 2% 안팎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2% 안팎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 의미가 우리 잠재 성장 능력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그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있죠. 지난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0%였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로 내세운 게 2.0인데요. 아마 4분기에는 1% 중후반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통화정책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물가가 1% 중후반으로 떨어진다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0월부터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소비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 채권 투자를 하십시오.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금리가 넘어야지 우리가 저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때는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도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빠르면 미국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앞으로 뭐 선진국이든지 이머징 마켓이든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시기가 자산 배분에서 채권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뭐 미국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고 우리 국채 수익률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또 시장 금리는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뭐 주식도 좋지만은 채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뭐 정부나 회사들이 발행하는데요. 뭐 돈을 빌린 데 대한 유가증권, 그게 한마디로 채권이죠. 그런데 채권을 발행할 때 회사 같으면은 뭐 자금 운용 계획이나 투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3년 만기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신용이 높기 때문에 뭐 장기채도 발행할 수 있죠. 1년짜리, 2년짜리, 뭐 30년짜리, 우리 정부 50년짜리까지 발행해요. 정부의 자금 조달, 운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장기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년 미만 정부가 발행한 것을 단기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년, 뭐 10년, 20년 이런 걸 장기 채권으로 분류하죠. 그런데 제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이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물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우리가 단기 채권 투자해도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금리 상승 시기에는요. 금리 상승 시기에 만기가 긴 채권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채권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무렵에요. 뭐 그때 코로나로 경기가 나빠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많이 내리고 돈을 풀었죠.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때 0.5%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던 국채 수익률이 최근 한때 거의 5%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모두가 다 떨어졌죠.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채권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장 금리는 그걸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떨어졌죠. 그래서 5% 근접했던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7%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우리 그 10년 국채 수익률도 4.5%에서 최근에 3%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반영해가지고 미리서 떨어졌습니다만은 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하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6개월, 1년 이거 채권 투자하신다면요. 지금은 그 단기 채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이 단기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니까 이게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최근에 더 낮아져 버렸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뭐 6개월, 1년 정도라면 단기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뭐 1년 이상, 2, 3년 내다 본다면은 뭐 10년 이상 국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 소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미리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저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2번 올해 남아있는데요. 저는 2번 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미리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계청에서 5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 헤드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제가 한 1.8%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은 뭐 시장 예상치 1.9% 뭐 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2.0%로 한국은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2% 목표하고 있죠. 그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출 목적별로 구성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물가 상승률이 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음식 및 숙박만 2.6% 상승했고요. 다 2% 이하 1%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가 상승률 전망해 보니까요. 10월에는 더 낮아집니다. 특히 10월 물가 상승률은 저는 1.5%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4분기에는 2% 이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선행하는 게 우리 M2 통화 증가율이에요. 이게 20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통화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죠. 이게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화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20개월 시차 정도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 내년 2분기 이후입니다. 내년 2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1% 중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국제 유가, 특히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7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유가가 한 월 평균이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7개월 시차를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7개월 후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그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하기는 할 텐데요.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통화 측면이나 유가 측면을 볼 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일러 준 측에서 이론적인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3분기 현재 2.6%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2.3%로 나옵니다. 물론 제가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앞에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전제한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지나치게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리서 예고를 했죠. 대표적인 시장금리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인데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8%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2015년 이후로 보면은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평균 0.4%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3년 수익률 2.8%라는 것은 시장은 기준금리 2.4%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좀 느린가, 시장이 빠른가, 이건 한번 생각의 문제입니다만은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시장이 예측이 정확하다는 거죠. 시장 금리는 물가상승이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내수 소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예상하고 시장 금리가 미리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저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2번 올해 남아있는데요. 저는 2번 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미리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피셔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가 상승률이 시장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물가 상승률하고 국고채 수익률 이거를 다른 모델에서 한번 전망해 본 겁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시장 금리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장 금리가 많이 하락했지만은 제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가 1% 중반, 1.5% 안팎까지 10월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또 한 단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빨리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하락폭은 좀 축소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도 채권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잠재 성장률 1% 초반으로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그 다음에 대기업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도 채권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관계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죠. 명목 주가, 우리가 흔히 보는 코스피, 이거는 명목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돼서 실질 코스피를 구하면은 실질 코스피는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가가 물가에 비해서 못 오르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23년까지 24년 동안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코스피는 7.6%였습니다. 여기서 물론 배당을 제외한 겁니다. 코스피가 소비자 물가의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거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주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 안정되고 금리 더 떨어지고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자산 배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